자, 마지막 단원이네요. 자, 신경계와 호르몬. 자, 신경계와 호르몬 둘 다 이제 우리 몸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신경계에 대한 얘기부터 보시면,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감각 기관에서 앞에서 배우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여기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 자극을 판단하는 건 이제 뇌나 척수, 뇌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한다.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어떤 기관 쪽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이 전체 체계를 신경계라고 합니다. 신경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전선과 같은 것들이죠. 정보를 전달받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신경계. 자, 이러한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세포를, 기본 단위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뉴런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 자극을 전달받는 가지돌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작은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나온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요, 핵이 들어있는 것, 핵과 세포질이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핵이 존재하는 신경세포체. 자, 그 다음에 자극을 다른 쪽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죠. 자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지돌기, 축삭돌기, 신경세포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뉴런입니다. 짧은 거는 1, 2cm 짜리도 있을 거고요. 긴 거는 1m, 2m 짜리도 1점 몇 m 짜리, 1m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뉴런의 종류는요, 기능에 따라서 감각 뉴런, 그럼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연합 뉴런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뇌나 척수를 얘기해요. 뇌와 척수. 여기 연합 뉴런이고, 운동 뉴런, 이거는 이제 근육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 있게. 자, 감각 기관에서 뇌나 척수, 연합 뉴런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감각 뉴런. 자, 여기서 정보 처리해서 이제 전달해 줘야 되겠죠. 이런 근육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 운동 뉴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여기 연합 뉴런은요, 특별히 보시면 중추신경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중추신경계가 바로 뇌나 척수를 얘기합니다. 중추신경계가 뇌와 척수가 바로 중추신경계가 되겠어요. 자극의 전달 경로. 자극이 들어와요. 감각기관이 이를 받아들이고, 감각신경, 즉 감각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 중심으로 전달을 합니다. 뇌나 척수라고 말씀했어요. 얘기했어요. 자, 중심으로 전달해주면 여기서 판단을 내려서 운동 뉴런, 즉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 기관에 전달해 줍니다. 반응 기관은 해당 근육이나 어떤 특별한 장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자극을 느끼고, 중요한 게 판단입니다. 판단.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대뇌, 소뇌, 그 다음에 중간뇌, 간뇌, 연수, 여기까지가 뇌입니다. 뇌. 척수는 이렇게 갈라지겠죠. 밑으로 뇌와 척수에서 이 5가지가 뇌예요. 자, 대뇌는 좌방구, 우방구 2개의 방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를 해서 판단하고, 기억, 추리, 학습, 정신 등, 감정 등 고등 정신 작용을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뇌는요, 무조건 안구에 관계된 건 전부 다 일로 가시면 돼요. 안구에 관계된 거는 중간뇌로 가시면 됩니다. 동공이나 홍채 조절 등등등등. 자, 그 다음에 연수입니다. 연수. 연수. 자,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 생명유지 활동의 중추. 생명유지 활동의 중추는 연수.
연수가 이제 기능을 멈춰야 사망한 겁니다. 연수가 기능을 멈춰야 사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눈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의 중추입니다. 기침, 재채기, 눈물.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세 군데예요. 여기 중간에도요. 중간에도 동공이나 홍채 이런 변화 우리가 의식하지 않잖아요.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무조건 반사라고 적어두세요. 자, 동공이나 홍채 같은 놈의 홍채 변화에 조절 중추가 중간인데 이것 무조건 반사의 중추고,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같은 것은 연수가 중추입니다. 그 다음에 간뇌, 대뇌, 소뇌, 여기가 중간뇌, 그 사이에 껴있는 간뇌. 체온, 체액의 농도,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항상성 유지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항상성 유지의 중추고요. 그 다음에 머리 뒤쪽에 있는 소뇌는요, 몸의 중심 잡는 거, 균형 유지에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제일 커요, 소뇌가. 그 다음에 척추 안에 들어있어요. 척수는 우리 척추뼈 있죠. 척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척수인데, 뇌와 우리 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심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앙에 뻗어 있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 이것도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돼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인데 어떤 무조건 반사냐? 뭐 무릎 반사. 그 다음에 뭐 뜨거운 거 만지면 우리 깜짝 놀라 피하잖아요. 따끔한 거 찔릴 때 순간적으로 피하잖아요. 이러한 회피 반사. 자, 이런 것들의 중추가 또 척수예요, 척수. 자, 이렇게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뇌와 척수 있고, 거기서부터 뻗어나온 것들이 말초신경계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퍼져 있겠죠. 자, 말초신경은 감각과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자,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와 척수로 전달해주고, 운동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내린 명령을 해당 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뇌에서 나온 뇌신경, 뇌신경도 있고요. 말초신경에는 뇌에서 나온 뇌신경이 있고,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이 있어요. 자, 이것들이 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데, 그 중에는 대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경도 있거든요.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대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다른 뇌에 영향을 받아. 간뇌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교감과 부교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내장 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소화관이니 소장이니 뭐 심장이니 이런 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대뇌의 명령은 없어요. 대뇌의 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명령 없이. 그럼 누구에 의해서 조절되냐? 여기 위에 있는 간뇌, 뭐 중뇌, 뭐 연수,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겠죠. 대뇌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자, 다른 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교감은 언제 활동하냐면은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상태에 있을 때 교감이 활동을 잘해요. 보시면 놀라거나 했을 때 어때요? 동공 확대되죠. 호흡 막 빨라지죠. 심장도 펄떡펄떡 뛰죠. 이렇게 놀랬을 땐 소화가 좀 안 돼요. 자, 그래서 교감신경의 기능은 우리가 흥분이나 공포, 놀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활동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B로 가볼게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그걸 갖다 처리해서 다시 반응기로 보낼 때 그 전체 경로입니다. 의식적인 반응은요, 의식을 한다는 건 대뇌가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대뇌가, 그죠? 자, 그래서 대뇌의 판단 과정을 꼭 거쳐요. 대뇌가 반응의 중추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감각 뉴런을 통해서 대뇌로 들어왔다가 다시 운동 뉴런으로 나가요. 예, 당연히 판단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손이 시린 것을 느껴요. 느끼고 장갑을 켰다. 야구공 날아오는 것을 보고 다 대뇌가 관여한단 말이에요. 방망이 휘두른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대뇌가 관여한다. 보세요. 감각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대뇌로 가요. 정보가. 대뇌로 간 정보가 판단을 내리고 척수를 지나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해당 기관으로 가겠죠. 그런데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뇌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들이 많아요.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가 반응에 준출하고 나와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므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척수 같은 경우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으면 저절로 몸을 움츠리거든요. 무릎 반사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회피 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수 같은 경우에 재채기나 딸꾹질, 침분비 이런 것들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중간내 동공반사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자극이 들어왔죠. 그럼 그 다음에 척수로 가요. 척수로 가서 대뇌로 가기 전에 바로 그냥 나가버려요. 운동신경으로. 예,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린다고. 물론 정보는 대뇌로 추후에 전달이 됩니다. 선조치 후 보고예요. 선조치 후 보고. 자, 일단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까지만 보시면 감각신경에서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가기 전에 바로 운동신경으로 정보를 빼버립니다. 자, 이렇게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게 무조건 반사예요. 이 반응 경로 비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앞정을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어머나 무조건 그러면 A, G, A로 E, A, G, E로 끝나는 거예요. 공을 보고가 나오면 대뇌가 관여해야 돼요. 대뇌가 F에서 C에서 D, F에서 C로 갔다가 대뇌로 갔다가 D를 거쳐서 E로 빠져나간다 이거죠. 눈을 감고 더듬어요 라고 얘기 나오면 다시 감각부터 출발하니까 A 그 다음 대뇌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B로 대뇌로 가고 여기가 대뇌네 판단 내리고 D로 다시 운동 뉴런 돌아와서 E로 반응한다. 자, 요 과정 시험에 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반응 경로 비교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이제 교감, 부교감, 여러가지 기타 말초신경 등을 이용한 우리 몸을 조절하는 과정이었고요. 자, 신경 말고요. 호르몬을 통해서도 우리는 몸의 여러가지를 조절합니다. 자, 호르몬 특정한 기관이나 세포나 기관에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즉 화학적인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이고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혈액으로 직접 분비하고요.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내분비샘의 정의는 뭐냐면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인데요.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이게 내분비샘이에요.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혈관에다가 분비합니다. 혈관에다 분비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샘, 또 뭐 땀샘, 이런 애들은 어때요? 혈관에 피에 섞이지 않죠. 이런 애들은 자기 전용 분비관이 있어요. 이런 분비관이 있는 애들을 외분비샘이라고 불러요. 이거에 비하면 호르몬은 분비관이 없는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하며 분비가 되면 그 호르몬이 활동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자에서 분비하거든요. 이자에서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면 혈관 타고 돌다가 혈액 타고 돌다가 간에 도착하면 활동을 해요. 자, 이러한 활동하는 곳이 바로 표적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표적기관에서 작용하면 적은 양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고요. 분비량이 많거나 적으면 이상 증상이 나옵니다.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인데요.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화학적 작용이에요. 화학적 작용. 신경은요, 전기적 작용이에요. 전기적 작용. 신호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전달 속도가 호르몬은 느리고 신경은 매우 빠르잖아요. 그죠? 자, 효과의 지속성. 화학물질은 아무래도 좀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될 거고요. 전기 신호는 순간적으로만 작용을 해요. 적용 범위도 넓음, 요거는 좁음. 잘 기억해 두시고 비교하는 문제도 충분히 물어본다.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하는 내분비샘의 종류예요. 예, 우리 뇌 중에 간뇌가 있거든요. 간뇌의 아래쪽, 간뇌의 시상하부 쪽에 이 뇌하수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뇌하수체에서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네요. 생장 호르몬, 뭐 키 크는 거,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잊지 마라.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해 주는 거야. 이거 갑상선을 자극한다고 공부하시면 돼. 갑상선을 자극한다. 여기 있는 갑상선을 자극을 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도 나오네요. 항이뇨 호르몬. 오줌 넣지 말아라. 안티란 뜻이거든요. 항은 오줌을 못 넣게 오줌량을 줄인다. 그 얘기는 수분의 흡수를 촉진한다. 예. 빠져나가는 수분을 더 많이 흡수시킨다. 자, 이게 항이뇨 호르몬. 자, 이런 것들이 뇌하수체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갑상선이 자극받게 되면 이 갑상선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예.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세포 호흡은 포도당을 열심히 분해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열도 만드는 과정입니다. 갑상선 티록신 분비. 그 다음에요, 콩파 뇌에 두 군데 이렇게 부신이라는 게 있네요. 부신에서는 이런 호르몬 나옵니다. 아드레날린 또는 뭐 에피네프린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심장박동을 막 흥분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놈이에요. 심장박동 촉진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니까 뭐 혈압도 커지겠죠. 자, 우리 몸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흥분할 때. 자, 그 다음에 밑에 요 이자가 보이시죠? 이자라는 게 있는데,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에 그 포도당의 양이 어느 정도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문제고요. 그래서 혈당량을 줄인다. 혈당이 높을 때, 고혈당일 때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글루카곤은 그 반대 역할을 하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몸에. 자, 이 포도당을요, 글리코젠이라는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간에서 이걸 형태를 바꿔요. 다당류의 형태로 이제 간에서 이걸 저장하는데, 양분을 저장해 주는데,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글리코젠,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우리가 다시 쓰고 싶어. 배고프면 밥을 못 먹었어. 그래도 우리 양분이 필요하잖아. 그럼 저장되는 약물을 쓰거든요. 이때 글루카곤. 자, 이렇게 호르몬들이 역할을 하고요. 이 활동은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에서. 자,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난소, 남성은 정소. 각각의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됩니다. 그것도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이네요. 많거나 적으면 병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생장 호르몬 부족하면 키 안 크겠죠. 자, 많이 나오면 이렇게 거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성장기에 많이 나오면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문제는 성장기 끝나고 얘가 많이 나오면 말단 비대증이 걸립니다. 주먹만 커지거나 뭐 손만 커지거나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신체 한 부분, 끝부분만 뭐 커지는 현상이래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얘가 많거나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티록신이 부족하면 물질 대사를 잘 못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질 대사 못하니까 에너지 잘 못 만들잖아. 쉽게 피곤하고요, 추위도 잘 타고요, 살도 많이 찝니다. 물질을 많이 분해해줘야 살이 덜 찔 텐데.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무슨 문제예요? 갑상선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데, 연락에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을 계속 분해하니까 맥박 엄청 빠르고요, 체중 엄청 줄어들고요, 열도 많이 나고요, 몸에 눈도 튀어나오고요. 자, 이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게 걸려요. 호르몬 치료해야 돼요, 이런 거 다. 자, 인슐린이 잘 안 나와. 인슐린 부족이야. 당뇨병 걸리겠죠, 당뇨병. 쉽게 피곤해지고요, 네, 체중도 줄어들고요,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오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오줌에 당이, 정상인은 오줌에 당이 안 섞입니다. 오줌 검사할 때 당분이 나오면 당뇨병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갈증도 많이 느끼고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신경이나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체온 같은 경우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신경도 작용할 수 있고요, 호르몬도 작용할 수 있어요. 둘 다 적절히 활용해야 돼요.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혈당량을 유지한다거나. 자, 체온 조절 과정은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더우면은 온도를 낮추고. 그래서 일단 중심센터는 간내의 명령으로, 이거 외워야 돼. 간내의 명령으로 열 방출량, 열을 내보내거나 이런 양이죠. 그 다음에 열 발생량, 이 두 개를 조절합니다. 방출량, 발생량 달라요. 방출량, 발생량, 이걸 조절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요. 정상에서 출발해요. 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걸 많이 나오니까. 자, 온도가 떨어졌어. 추운데 오래 있었나봐. 자, 그럼 체온이 떨어지죠, 조금. 자, 그러면 간내가 이걸 느낀다니까요. 간내가 느껴요. 뭐로? 아씨, 온도 떨어졌네. 저온 자극으로. 자,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몸의 온도를 올려야 돼. 자, 두 가지 작용을 해요. 간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하고요. 갑상선이 이거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을 분비해요. 그럼 티록신은 뭐 한다고 그랬죠? 세포 호흡 촉진한다고 그랬죠. 물질 대사를 촉진해요. 그럼 열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건 신경이에요. 교감신경. 교감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근육을 팍 떨어요. 근육 떨림으로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한다. 모세혈관,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을 시켜. 그럼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피의 양이 줄어요. 혈류량이 감소해요. 흘러가는 양이, 피의 양이 줄어들면 빠져나가는 열이 줄어요. 방출량을 줄인다고. 이 두 가지야. 자, 발생량 증가시키고 방출량 줄여서 시간이 지나면 체온이 다시 조금 높아지겠죠. 그럼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자, 체온이 높아지는 경우 이거 반대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경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혈당량이 우리 몸에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 또 어떻게 조절했냐. 식사하고 나면 혈당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절되는지 보십시다. 뭐 두 가지 얘기했죠. 인슐린과 누구요? 글루카곤. 이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혈당량 조절을 한대요. 자, 정상에서 출발합니다. 밥 먹었네요. 밥 먹고 보통 1시간 정도 지나면 혈당량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네요. 인슐린을 분비해요. 인슐린은 간에 들어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량이 줄어들겠죠. 정상이 되는 거야 이제. 자, 이 과정이 혈당량 높을 때야. 근데 이거 보시면 인슐린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네.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여러 세포들한테 그냥 포도당을 그냥 공급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세포들은 포도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에너지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세포들의 각 체세포들한테
피에 있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막 그냥 미리 줘버려 이렇게. 자, 그래서 혈관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떨어뜨린다고. 자, 이런 게 인슐린, 혈당량 높을 때 과정이에요. 혈당량 낮을 때는 누가 관여한다? 글루카곤이 관여한다는 것만 뭐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참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잘 풀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